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사님과 또 평론가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월가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월가의 전문가님이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월가라는 곳 어떤 곳인가요, 이사님? 월가를 표현하는 뭐 드라마도 많고 네. 영화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딱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월가에는 굉장히 많은 증권사, 보험사, 회계, 법인 등이 있고요. 뭐 정확한 규모를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월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지라는 곳인데 네. 그곳의 하루 거래량이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가 방금 이제 그 자막을 통해서 보셨지만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세계 금융의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막 뛰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막 뛰어야 전 세계가 금융이 돌아가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월가가 건강해야 전 세계 그 뭐랄까 금융시장이 건강하거든요. 네. 근데 90년대 어땠습니까? 왜 심장이 제대로 안 좋았어요? 제대로 피도 안 돌고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막 뭐랄까 이게 뭐 월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월가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월가는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 중심부라고 하는데 또 이사님이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의 이 월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월가 분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월가가 조금씩 IT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그 트레이더들이 예전에는 600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2명으로 대체가 되었고 모두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대표였던 분이 골드만삭스는 이제 IT 회사다라는 식으로 말이 이제 되네요.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나 다양한 컴퓨터, 뭐 공학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서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아니라 이제는 실리콘밸리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월가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쁜 방식으로 벌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IT 발전으로 인해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 장벽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금융계는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2, 3년 전이었나요? 월가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두고 암호화폐는 거품이다, 17세기의 튤립 버블이다라는 호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때 월가는 어떤 생각이었을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평론가님께 튤립 버블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튤립 버블 이야기는 네덜란드 이야기예요.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1630년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부유하면은 눈이 어떻게 들어가면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미라든지 이런 데 돌아가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튤립 저기 이쁘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튤립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꽃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 좋아했었고 인기를 끌면서 튤립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야. 예,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예전에 비트코인 피자 두 판에 1,300억 원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튤립 하나 이렇게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튤립 한 뿌리 가격이 4,000 플로린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능숙한 장인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300 플로린 정도였대요. 근데 튤립 한 뿌리가 4,000 플로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다 튤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도 소도 말도 쥐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나중에 이것이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튤립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 튤립 버블을 지금 일군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때 돈을 벌었고 기존의 월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네네. 근데 바뀌잖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 3년 만에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최초의 경제 버블 현상으로 불리는 튤립 버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암호화폐를 이런 튤립 버블에 좀 비유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 월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사님? 일단은 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전문 집단은 아닙니다. 뭐 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월가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한다던가 어떤 가치를 계속 창출해 나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집단이나 기업들인데 네. 문제는 암호화폐는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가격은 오르는데 실제 발행자도 누군지 모르겠고 사용하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으니 이거는 분명히 튤립과 똑같은 사기다라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를 수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얘기 못 하면 그냥 모르는 부분 배우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방송 매주 나와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저 버블이야 막 이래버린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3년 사이에 혹평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건데 왜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JP 모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평론가님. 자체 코인. 네. 자체 코인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비트코인 거품이라 불렀던 거 후회한다. 2018년 1월 달에 와서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네.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전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법이 왜 법무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뭐 막 한다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하는 월가에서조차 거기 JP 모건이라는 회사에서조차 JPM이라는 코인을 내놨어요. 이 코인을 내놨는데 JP 모건이 기업 고객 간에 돌아가는 이 JP 모건의 돈이 하루에 네. 6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6,800억 원 네.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왜 코인을 내놨냐 이거지. 그 코인이 앞으로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부하고 기재부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JP 모건이 지금 작년 2월 14일 날 자체 JPM 코인을 개발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결제한다는 거지. 예전에 돈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송금하는 데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코인으로 돈 보내고 나머지 현금을 다른 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예상하기에 올해 내년까지는 바뀝니다. 이 기조 바뀔 거예요. 예. 네, JP 모건의 자체 코인 JPM 코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물론 이제 JP 모건이 처음에는 튤립 버블이라고 생각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원리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네. 또 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계속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을 보고 또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이게 발행자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사업을 할 때
뭐 송금이나 페이먼트로 10분씩 걸리는 거 어떻게 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서 보시는 뉴스에서 보셨듯이 코인베이스는 이제 비자 회원사가 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곳이 생겨나고 그곳들의 금융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 이제는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금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 거면 당연히 우리도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야겠다라는 기조로 바뀐 것이죠. 네, JP 모건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좀 명확해지면서 금융이 가능하겠다 하는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그에 반해서 이 JP 모건 외에도 저희가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서클이 거래소를 인수하는 등 초반에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골드만삭스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서클이 폴로닉스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 있던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딘 거예요. 이건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폴로닉스가 약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지금 운영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의 서클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는 그 이름, 그 그레이드가 되게 높은 이 가치가 있는 네네.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서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여기에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사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둘 다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세계 최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인데요. 둘의 기조가 굉장히 달랐던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는 사실 암호화폐가 뭐 진정한 금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고민은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쓰고는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실 금융 문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달러를 왕창 쌓아놓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한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수조 원의 달러가 있는데 한 번에 환전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전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좀 찾아봐줘.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금융 문제의 가장 쉬운 문제인데 네.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뭐 수천억의 비트코인을 환전을 한다던가 또 매수를 하고 싶다던가 이런 니즈를 가만히 보고 있기는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서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런 애들을 일단은 해결해 주자.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JP모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복잡할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막 고민하면서 막 투일법을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저 해결할 수 있잖아. 저거 아깝네. 저거 내가 해야지.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니 여러분들도 대세장을 타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유, 오늘 답이 다 나온다. 단순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골드만삭스는 정리해보자면 이 골드만삭스는 JP모건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죠. 이 마크 헬프먼은 2020년은 월가가 암호화폐 업계를 장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월가의 이런 움직임 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정말 멋진데요. 그 월가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금융사들로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이제 월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또 수익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진짜 금융으로 정착하는데 힘을 좀 써주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월가가 이 암호화폐 수익률이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건 아니고 금융 문제를 해결해줄 기업으로 앞장서는 거다라고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 이제 월가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또 궁금하고요. 좀 앞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쓰는 건 아닐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가 투자 전문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월가는 단순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기보다 끊임없이 어떤 회사나 어떤 투자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계속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로 끝날 거면 사실 월가 입장에서는 ROI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가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암호화폐의 가장 재밌는 점은 발행, 배분, 그리고 소비 등을 그 회사 마음대로 그 토큰 이코노미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짤 수 있다는 건데 기존에는 정부, FRB라는 그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달러를 찍기도 하고 네. 또 배분도 했었는데 이제는 각 기업들이 자신만의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함께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는 도장을 찍어준 거죠. 월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월가에서 보는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과 같은 궤를 차지해요. 집권적인,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데는 아무래도 독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권력이 분산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앙 집중이 아닌 분장, 이거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헬프먼이 얘기했던 2020년이 월가가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장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대로 공식 금융의 궤도로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이 궤도로 올라선다라는 거는 몇 년 전에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암호화폐 사기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금융 관료들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월가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서 빨리 이게 2월 국회 그 임시국회 열렸는데 빨리 법 통과시켜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좀 빠르게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월가가 전 세계를 대변한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융의 중심지, 심장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는 분명히 좀 좋은 시그널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까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를 몽땅 다 견인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밀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유력한 여러 암호화폐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발전하는 도상에 있다. 네네. 제도화가 중요한데 제도화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만큼 시장이 만들어졌으니 그러니까 세금 때려서 가져가려는 거 아닙니까? 속 다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세금이라는 의무만 지우지 말고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호화폐 가능성 열린다니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자꾸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규제 입장에서도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가장 큰 문제이자 논쟁거리였는데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업성도 그리고 그 생태계도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월가가 이런 기조를 바꿨다는 건 굉장히 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능성을 월가가 알아본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 하나 변화인 해도 건데. 될까요? 네네네. 월가에 대해서. 네. 근데 예전에 그 월가의 얘기가 아니라 보통 금융에 관련된 독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이렇게 월가의 전체 핵심 라이트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면은 월가에서도 그걸 독점하고 규제하고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시대의 변화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흐름에 일단은 편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제 공유 경제가 뜨면서 뭐 에어비앤비 이런 곳이 네. 뜨면서 이제 호텔 체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텔이 그럼 나는 여전히 독점 체제로 가면서 뭐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린다던가 뭐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고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자멸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월가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생태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런 독점 체제를 조금씩 내려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월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면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과도 마찰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빙이라기보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는 좀 시선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기존 금융권이나 기존 회사들이 들어오면은 초토화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기존 금융과 다르게 발행 등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월가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런 면에선 암호화폐 기업들이 그 업력으로 1, 2년은 앞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딥마인드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예, 그 알파고를 만들었죠. 거기서. 근데 이제 이 회사를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 때 구글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기술력으로는 꾸준히 깊게 팠고 결국에는 구글이 인수를 해서 같이 가는 형태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그동안 쌓인 노하우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기존 금융권과 함께 가는 좀 상생하는 형태가 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의 그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요 한 100억 달러 된대요. 오.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 지금 보면 오 엄청난데? 예, 그쵸.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월가에서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3개월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에서는 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내지 노동자와 자본 간이 협력 이러한 차원에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 구도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오히려 월가에 있는 큰 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규모의 경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 상상력의 경제로 가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욱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월가는 이미 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미 벡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올해에는 비트코인 결제 앱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월가가 이제 진짜로 하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농부들이 배추를 열심히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됐을 때 배추값이 폭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의 그런 역할인데 네네. 아직까지 사실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월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발빠르게 벡트라는 거래소도 만들고 페이먼트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네. 사업성을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 거를 써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벡트 거래소가 오픈을 하기는 했는데 뭐 이렇다 할 가시화된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기대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같은 말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할 만한 사업체나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뭐 현재 사실 비트코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곳이 결국 채굴 업체밖에 없는데요. 채굴 업체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전기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선물을 미리 사놓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벡트 거래소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벡트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나아가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많이 생겨야지만 벡트를 이용하는 곳이 많아질 거고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니즈와 유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이저로 등극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활성화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변수는 또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각국 정부가 규제를 좀 서두른다면 좀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우리 코인라이트부터 이거를 규제라고 하지 말고요. 네. 제도화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그럴까요? 좋겠어요. 제도화라고 네, 할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근법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이 힘센 놈이 먼저 총 뽑아들고 빵빵빵빵 쏴가지고 사람 죽이는 황양의 무법지대였거든요. 근데 제도화는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규제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제도화 안에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총 뽑고 그런 시장이 아니고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그 제도에 보장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빨리 되어야 시장도 커지고 안정화가 되고 그 큰 위험성, 변동성도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 안 하고 있지만 일 제대로 해서 특근법 빨리 통과시키고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시키세요. 국회의원님들아. 예. 네, 규제라는 말보다는 제도화가 아무래도 안전장치라는 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도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도 평론가님의 말씀에 100% 네.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제도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와 한국의 가장 큰 그런 제도 차이라고 했을 때 그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을 계속하게 냅두고 그런 일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규제를 하는 형태를 하지만 한국은 하라는 일만 해라. 라는 식의 이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무죄 선고가 났던 이제 타다처럼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혁신을 하고 싶어도 이게 이러다가 검찰에 기소가 되고 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생기는데 저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도 이제 한국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도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코인라이트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사님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출연인데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 규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더 좋은 소식들 많이 가져와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네, 또 평론가님 어떠셨을까요? 뭐 매주 이 코인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또 기분 좋고요. 오늘 결론을 내자 보면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제도화가 될 것이고 과거에
뻘쭘하게 일어나가지고 규제하겠다고 했던 규제론자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코린이들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와 깊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